나 여자 생겼다. 너랑 산 34년이 솔직히 지긋지긋했다. 밥상머리에서 국그릇을 밀어내며 이 말을 뱉은 사람은 34년을 같이 산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만 철석같이 믿고 3년 내내 남편을 원수처럼 저주하며 산 여자고요. 지난 겨울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이삿짐을 싸다 나온 남편의 밤새 코트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빨기나 하자고 동네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다림질 김이 자욱하고 세제 냄새가 훅 끼치는 가게 안에서 사장님이 절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라고요. 안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다면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손바닥에 올려줬습니다. 종이가 어찌나 얇던지 쥐고 있는 손끝이 다 떨렸어요. 펼치는데 제일 먼저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여자 생겼다며 집을 나간 바로 그날에서 딱 2주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리가 풀려서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3년 동안 코트 속에 감춰두고 간 종이 한 장,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2주 사이에 남편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을 믿었던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던 6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시내버스 기사였어요. 27에 중매로 만나서 딸 하나 낳고 저는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25년 꾸렸고요.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는 3년 전 그이가 정년 퇴직하던 그해 가을부터 시작돼요. 그이가 퇴직하던 날을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새벽장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끊어다가 온 집의 냄새가 진동하게 갈비찜을 안쳤어요. 상에 수저를 놓는데 손이 다 설레더라고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서는데 한 손엔 감사패 하나, 한 손엔 반듯하게 개켜져 본 근무복이 들려 있었어요. 그 근무복에서 디젤 냄새가 훅 끼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선자리에서 가진 거라곤 성실함 하나뿐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 말 하나 믿고 시집 와서 보니 진짜 그거 하나는 무섭게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새벽 4시 첫 차를 34년 몰면서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싸준 보리차 물통 하나 들고 컴컴한 골목을 나서던 그 뒷모습으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았어요. 그 34년 세월이 그날 그 디젤 냄새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패에는 34년 무사고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사고 한 번 안 내고 그 긴 세월을 건너온 거예요. 저는 그 6글자가 무슨 훈장 같아서 텔레비전 옆에 제일 잘 보이게 세워놨어요. 걸레질 할 때마다 유리에 낀 먼지를 제 옷소매로 닦았고요. 그날 밥상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가게 배달은 자기가 도맡겠다고. 봄 되면 벚꽃 필 때 맞춰서 제주도 구경도 시켜주겠다고. 달력에다 볼펜으로 4월 어느 날짜에 동그라미까지 쳐놨습니다. 저는요, 뭐 거창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호강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부자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밥 한 끼 마주 앉아서 같이 먹는 거. 남들 다 한다는 그거 하나면 됐어요. 굳은 살이 박혀서 나무 껍질 같은 남편 손등을 쓸어보는데 이제야 우리한테도 볕이 드는구나 싶었어요. 그 밤엔 자리에 누워서도 실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두어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밤 남편 전화기가 울리는데 이 양반이 전화기를 들고 슬그머니 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리문 너머로 등을 잔뜩 구부리고 목소리를 죽이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참 만에 들어오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동창회 충무라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어딘가 헐거웠어요. 34년을 본 사람 웃음이 그날따라 남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불을 끌어 덮었어요. 평생 한눈 한 번 반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장롱 정리를 하다가 손이 딱 멈췄어요. 안 보던 새 점퍼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상표도 안 뗀 채로요.
우리 양반은 내복 한 벌 사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산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사줬다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그 눈이 저를 안 보고 방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제 입으로 제 남편을 의심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점퍼를 도로 걸고 장롱문을 닫았어요. 문 닫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크게 울리던지요. 그 무렵부터는 남편이 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올려도 두어 젓가락 뜯어 수저를 놓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면서요. 눈에 띄게 얼굴이 상해가는데 저는 속으로 엉뚱한 생각만 했어요. 어디서 먹고 다니길래 집밥이 안 넘어가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 가슴에 제가 못을 박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가을 끝자락에 은행을 갔어요. 우리 은주 시집 미천하자고 붙던 적금 만기가 다 돼가서요. 통장 정리를 하는데 기계에서 드르륵 찍혀 나온 숫자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2천만 원. 두 달 전 날짜로 2천만 원이 통째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창구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통장진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더라고요. 10년을 새벽 장봐가며 100원짜리까지 걸어모아 분 돈이었거든요. 그 통장을 저는 며칠을 가방에 넣고만 다녔습니다. 밥상에 올릴 용기가 안 나서요. 묻는 순간 뭐가 와르르 쏟아질 것만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반찬 가게에서 콩자반을 무치다가도 손이 멈추고 밤에 남편 숨소리를 듣다가도 눈이 멀뚱멀뚱해졌어요. 이대로는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김치찌개를 안 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꼭 묻자. 무슨 대답이 나와도 듣자.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국그릇을 옆으로 쓱 밀어냈어요. 나 여자 생겼다. 찌개 끓는 소리 사이로 그 말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국자를 든 채로 남편 얼굴만 봤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농담이면 피식 웃어야 하는데 그 얼굴에 웃음기가 한 톨도 없더라고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 찌개는 저 혼자 넘어서 가스불에 칙칙 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끌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방바닥만 내려다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은주 시집 가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자. 남은 인생 나 좋을 대로 살아볼란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남편의 물컵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떨림이 미안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누구냐고, 언제부터냐고, 어디 사는 몇 살 먹은 여자냐고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34년을 살았으면 이유는 듣고 끝내야겠다고 그 소매를 붙잡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랑 산 34년 솔직히 지긋지긋했다. 위자료 같은 건 없다. 이 집이나 가져라. 지긋지긋이라니요? 15년 전에 제가 의암 3기로 수술대에 누웠어요. 이 사람이 적금을 다 깨고 회사에 가불까지 받아서 치료비 8천만 원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새벽 첫차 몰러 나가기 전에 미음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병실 머리맡에 두고 가던 사람이고요. 그때 제 손을 콕 쥐고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고 딴 생각 말고 밥만 넘기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입에서 지긋지긋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슴이 내려앉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건넌방에서 잤어요. 밥상을 차려도 나오질 않았고요.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별소리를 다 했어요. 여자만 정리하고 들어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내가 늙어서 그런 거면 뭐든 고치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낯뜨거운 소리까지 다 쏟아냈어요. 그래도 그 문은 한 번을 안 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이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섰어요. 식탁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요. 남편이 구두를 신는 동안 저는 더는 안 붙잡았어요. 빌면서 매달리는 건 그 일주일로 좋겠어요. 매달려서 붙는 정이 정이겠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소리에 34년이 통째로 닫히는 것 같았어요. 은주한테는 아빠가 지방 공사장에 일하러 내려갔다고 둘러댔어요.
시집갈 나이의 마음에 그늘부터 지게 하기 싫어서요. 저 혼자 사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석 달을 장롱에 처박아뒀어요. 그 석 달 동안 남편은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시장 사람 통해 수소문해 보니 회사 후배 원룸에 얹혀 지낸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여자랑 산다는 소리는 이상하게 끝까지 안 들렸어요. 어디 꽁꽁 숨겨놨겠거니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안 치다 말고 장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사람 마음이 떠났는데 종이 쪼가리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인주에 도장을 꾹 눌러 찍는데 그 붉은 밥이 종이가 아니라 제 뼈에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어요. 몇 달 만에 본 남편은 양복이 헐렁했어요. 그 여자가 사람 하나 잡는구나 싶어서 코웃음이 나왔어요. 하긴 절차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쪽으로 반걸음 다가서다가 그냥 돌아서더라고요. 저는 그 등에 대고 살다 살다 처음으로 악담을 퍼부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천벌은 하늘이 대신 내려줄 거라고. 그 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텔레비전 옆에 그 감사패가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34년 무사고. 그 글자를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났어요. 저는 감사패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장롱 제일 깊은 데로 밀어 넣었어요. 장롱문을 닫는데 방바닥에 둔 전화기가 부르르 떨렸어요. 화면에 은주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전화기를 귀에 댔어요. 은주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고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다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우리 딸 인생에 제일 화난 소식이 하필 그날 도착한 거예요. 저는 주말에 와서 밥이나 먹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에 은주가 왔어요. 애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부치는데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그날따라 매캐하게만 느껴졌어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입을 뗐어요. 아빠랑 남남이 됐다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도장은 벌써 찍었다고. 은주 얼굴에서 핏기가 거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 너머로 기계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가 부엌 바닥에 돌덩이처럼 떨어졌어요. 은주는 그 길로 아빠가 지낸다던 원룸까지 찾아갔어요. 벌써 방을 뺐다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번호까지 지우고 우리 모녀한테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밥상 앞에서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 들썩이는 등을 쓸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며칠을 앓던 애가 어느 날 눈이 빨개져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리 없이 식 올리겠다고요. 미루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다고요. 그 야무진 인매가 꼭 저를 닮아서 저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상견례엔 저 혼자 나갔어요. 사돈 댁에는 애아버지가 사정이 있어 못 나왔다고만 했어요. 사돈 어른들이 더 묻지 않고 화제를 돌려주시는데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창피했어요. 그날 그 좋다는 한정식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지요. 딸내미는 가을에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올리고 분홍색 한복을 입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니 우리 은주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는데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요. 애가 제 손을 꼭 쥐더니 오늘 울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장 맨 앞줄 혼주석에는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하나를 치울까 묻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두시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양가 부모 인사 순서에 저 혼자 일어서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어요. 하객상을 도는 내내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는 물음에 몸이 아파 못 왔다고 수십 번을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제사를 한 점씩 떼어가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끝까지 잘 버티다가 마지막 인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객들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다가 그 빈 의자에 눈이 딱 멈춘 거예요. 공들여 한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나물고 웃었어요. 오늘 하루만은 이 엄마가 울면 안 되니까요. 식이 끝나고 숨 좀 돌리려고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 건너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 모자를 눌러 쓴 마른 남자가 서 있는데 그 어깨가 이상하게 눈에 익은 거예요. 심장이 쿵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원수를 아직도 눈에 담고 사나 싶어서 제 뺨을 제가 치고 싶었지요. 은주 내외를 신혼여행 보내고 빈집에 돌아왔어요.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한복을 벗는데 고름에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은주가 저를 끌어안고 올 때 묻은 화장 자국이었어요. 그 얼룩을 손끝으로 한참 문질렀어요. 그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소주병을 땄어요. 잔에 따라서 상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데 도저히 입에는 못 대겠더라고요. 이까짓 걸로 잊을 세월이 아니었어요. 취해서 엉엉 우는 꼴이 되면 그건 그 인간한테 지는 거잖아요. 무너지느니 미워하기로 했어요. 잊을 게 아니라 맨정신으로 똑똑히 미워하면서 보란 듯이 살아내는 거요. 저는 그 잔을 개수대에 쏟아버리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슬픔은 사람을 방바닥에 주저앉히는데 미움은 이상하게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워요. 저는 3년을 그 힘으로 버텼어요.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지면 그 인간 얼굴이 떠오르기 전에 몸부터 일으켰어요. 도매시장을 돌고 가게 문을 열고 도라지를 까고 콩자반을 졸였어요. 도라지 진에게 손끝이 아리고 고춧가루물이 손끝마다 빨갛게 배었어요. 손이 아픈 동안은 가슴 아픈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시장 바닥에 소문은 금방 돌았어요. 저 집 남편 바람나서 야반도주 했다더라. 등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저는 허리 한 번을 안 굽혔어요. 반찬통을 내밀면서 오히려 더 크게 인사했어요. 동전받고 살 팔자는 아니라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명절이 제일 못할 짓이었어요. 첫 설에 상을 차리는데 손이 저 혼자 수저를 2벌 놓고 있더라고요. 34년 버릇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한 벌을 빼서 서랍에 넣다가 도로 꺼냈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은주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집 명절상에는 수저가 늘 홀수로 올라갔어요. 작년엔 제 환갑이었어요. 은주 내외가 조촐하게 상을 차리고 케이크에 초를 꽂아줬어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비는데 글쎄 제 입에서 나온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인간 천벌받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하나뿐인 딸 잘되게 해달라는 소원보다 그 저주가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촛불 연기가 올라가는데 제가 저한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미움이 저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저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에 집을 내놨습니다. 이 집이나 가지라던 그 말이 두고두고 목에 얹혀서요. 적선받은 집에서 늙어 죽기는 싫었어요. 은준에 가까운 데로 작은 전세를 구하고 30년 살림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삿짐 먼지가 뿌옇게 이는 안방에서 장롱문을 여는데 3년 전에 처박아둔 감사패 뭉치디로 그게 걸려 있었어요. 남편의 밤새 코트였습니다. 버스 회사 다닐 때 겨울마다 입던 코트예요. 소매가 반질반질해지도록 20년을 입고도 새 걸 안 사던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코트에 코를 대봤어요. 그 디젤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코트를 밀어냈어요. 이런 것까지 끌어안고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태워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버릴 때 버리더라도 깨끗하게나 버리자 싶었어요. 그게 사람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오후에 그 코트를 들고 동네 세탁소에 갔습니다. 다림질 김이 자욱하고 세제 냄새가 훅 끼치는 가게였어요. 코트를 접수대에 올려놓고 돌아서는데 사장님이 주머니를 뒤지다 말고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라고요. 사모님, 안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던데요. 내 겹으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제 손바닥에 올라왔어요. 종이가 어찌나 얇던지 진 손끝이 다 떨렸어요. 한 겹 한 겹 펼치는데 맨 위에 큼지막한 대학병원 이름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종이가 왜 그 인간 코트에서 나와요? 어리둥절해서 들여다보는데 글자들이 눈앞에서 헤엄을 치고 딱 하나 날짜만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어요.
그 인간이 여자 생겼다며 집을 나간 바로 그날에서 딱 2주 전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2주 전에 그 사람이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을 남기던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물컵을 쥐고 떨리던 그 손이 스쳤어요. 몰라보게 헐렁하던 그 양복이 지나갔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 설마가 무서워서 나머지 글자는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그대로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부축하면서 뭐라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한참 만에 저는 코트고 뭐고 그 종이 한 장만 움켜쥐고 눈발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신발도 못 벗고 마루에 서 있었어요. 언 손끝이 녹지도 않았는데 저는 밥상부터 폈어요. 그 꼬깃꼬깃한 종이를 상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몇 번을 쓸어서 폈어요. 그리고는 돋보기를 찾느라 온 서랍을 뒤집었어요. 손이 떨려서 돋보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고요. 펴놓고도 한참을 못 읽었습니다. 읽는 순간 뭐가 되돌릴 수 없이 끝장날 것 같아서요. 부엌에서 수돗물을 한 컵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상 앞에 앉았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뉴에 진단서 3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성명칸에 김영석. 그 인간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 칸에는 제가 34년 동안 미역국을 끓여준 그 날짜가 적혀 있었고요. 남의 서류이길 바랐던 마지막 희망이 거기서 뚝 끊어졌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글자들이 자꾸 흔들렸어요. 저는 상 모서리를 꽉 붙들고 숨을 크게 한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칸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담도암. 그 옆에 숫자 4가 붙어 있었어요. 사기. 저는 담도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기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발급일을 다시 봤어요. 여자 생겼다던 그 밥상에서 딱 2주 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한부 몸으로 그 밥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물컵을 쥔 손이 떨리던 게 미안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따라왔습니다. 아니, 그럼 여자는 뭐예요? 지긋지긋하다던 그 말은 또 뭐고요? 아픈 사람이 왜 마누라를 버리고 나가요? 저는 밥상을 붙들고 밤새 그 종이만 들여다봤습니다. 3년 동안 퍼본 저주들이 하나하나 살아 돌아와서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반갑 촛불 앞에서 빌었던 그 소원까지요. 날이 밝자마자 진단서에 적힌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인데 이제야 진단서를 받다고 사정을 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간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 환자분 작년 봄에 저희 병원에서 소망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셨습니다. 요양병원. 그 4글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요양병원이 어떤 데인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인간이 어느 여자품이 아니라 그런데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은주한테 전화를 걸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 길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 길이었어요. 히터에서 매캐한 바람이 나오는데 몸은 계속 떨렸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들판이 지나가는데 저는 가슴에 품은 종이를 100번도 더 만졌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이 인간이 나를 속인 거면 어떡하나. 속인 게 아니면 그건 더 어떡하나. 소망 요양병원은 야트막한 산 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어요. 접수처에서 김영석이라는 이름을 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직원이 명단을 넘겨보더니 2층 207호라고 알려줬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복도에서 링거 폴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207호 문을 밀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오후 햇살이 침대 발치에 비스듬히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방을 잘못 찾은 줄 알고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34년을 마주보고 산 그 눈이요. 그 눈빛이요. 볼이 움푹 꺼지고 황대뼈가 튀어나오고 발목에는 환자 팔찌가 헐렁하게 감겨 있는데 눈만 그대로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한 발짝을 못 뗐습니다. 그 사람 입이 벌어지더니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3년 만에 듣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그 3년 동안 이 인간을 만나면 퍼부으려고 벼려놓은 말이 수천 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앙상한 몰골 앞에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말 대신 가슴에 품고 온 진단서를 꺼내서 그 사람 무릎 위에 내려놨어요. 종이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푹 떨궜어요. 병실엔 링거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났어요. 한참 만에 그 사람이 무너지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없었대요. 담도암 사기라는 선고를 받고 2주를 혼자 끙끙 앓다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대요. 길어야 1년이라는데 그 1년 병수발에 제 인생까지 잡아먹을 수는 없었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미움받고 제일 깨끗하게 잊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뿐이었다고요. 찾아올까 봐 전화번호부터 없앴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위암으로 누웠을 때 병원비에 온 집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다 봤다고요. 그 지옥을 저한테 2번 시킬 수는 없었다고요. 통장에서 빼간 2천만 원이 34년 벌어서 자기 몫으로 떼간 돈의 전부였대요. 34년 일한 사람이 자기 목숨에 쓰겠다고 챙긴 게 달랑 그거였던 거예요. 퇴직금하고 다달이 나오는 연금은 한 푼도 자기한테 안 썼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지요. 그 사람은 제 쪽으로 손을 뻗다가 차마 못 잡고 허공에서 접었어요. 그리고는 그러더라고요. 미움받고 잊히는 게 그리움에 말라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혼자 정하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으려고 했냐고요. 악을 쓰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뭉개졌습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협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밀어놓더라고요. 언젠가 전해줄 방법만 찾고 있었다면서요. 봉투를 여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메뉴에 보험 증권이 나왔습니다. 매달 21만 원씩 붙는 사망보험이었어요. 보험금 2억. 수익자 칸에 제 이름 석자하고 김은주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어요. 가입일은 집을 나간 바로 그달이었고요. 지긋지긋하다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다달이 21만 원씩 제 앞으로 목숨값을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통장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은주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었어요. 3,300만 원. 첫 입금 날짜가 집 나간 다음 달부터 다달이 꼬박꼬박이었어요. 입금 날짜가 죄다 연금 나오는 날이었고요. 아빠 자리 못 지키는 값이라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맨 밑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지가 귀퉁이에 걸린 사진이었어요. 길 건너 식장 앞에 한복 입은 저하고 드레스 입은 은주가 콩알만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볼펜으로 삐뚤빼뚤 은주 시집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날 은행나무 아래 그 마른 남자가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딸 결혼식을 길 건너에서 도둑처럼 훔쳐보고 사진 한 장 찍어서 3년을 품고 산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환갑 촛불 앞에서 그 인간 천벌받게 해달라고 빌었잖아요. 그 천벌이 진작에 와서 이 병실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원수라고 저주한 사람이 저 몰래 시들어가면서 남을 저 자식 앞길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던 거고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른 손으로 제 어깨를 밀어내더라고요. 여보, 나 이대로 조용히 가게 해줘. 은주한테도 알리지 말라고요.
보험금하고 통장 받으면 자기 도리는 다 한 거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 고집이 어찌나 시퍼렇던지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훔쳤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조용히 가는 게 소원이라니? 나 참 살다 살다 그런 염치 없는 소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혼 서류? 그딴 건 오늘부로 없어요. 종이로 갈라선 부분은 구청 가서 도장 한 번 더 찍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리고는 15년 전 병실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을 한 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딴 생각 말고 밥만 넘겨요. 34년치 병수발은 이제 내 차례니까. 그 사람이 뭐라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불에 얼굴을 묻었어요. 마른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꾹꾹 눌러 죽이더라고요. 34년을 살면서 그 사람 우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등을 두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3년치 밀린 눈물은 실컷 쏟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 길로 저는 간호사실에 가서 보호자 등록을 했어요. 서류에 관계액 하나 앞에서 볼펜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배우자라고 꾹꾹 눌러 적었어요. 호적이 뭐라 하건 그건 종이 사정이고요. 34년 같이 산 사람 목숨 앞에서 그런 건 따질 게 아니잖아요. 복도 끝 창가에서 은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계신지 이제 알았다고, 여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지금 소망요양병원 207호에 계시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뚝 끊겼어요. 2시간 만에 은주 네가 눈길을 뚫고 병원까지 달려왔어요. 은주는 병실 문턱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원망을 한 보따리 쥐고 왔을 텐데 아빠 몰골을 보고는 그 보따리를 풀지도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아빠 손을 붙들고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울면서 주먹으로 때리는데 그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 웃었어요. 결혼식에도 없던 장인을 유형병원에서 처음 만난 사위는 침대 밑에 넙죽 엎드려 근절부터 올렸고요. 병실이 눈물바다가 됐는데 그 눈물이 이상하게 하나도 안 짰어요. 남은 고비는 그 사람 고집이었어요. 치료는 무슨 치료냐고 돈 아깝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보험증권을 그 사람 눈앞에 흔들었어요. 이 목숨값 2억 나는 한 푼도 안 받을 거라고요. 받을 생각이 없으니 살아서 몸으로 갚으라고요. 은주까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버티니까 그 고집불통이 결국 두 손을 들었어요. 봄에 그 사람을 새 집으로 데려왔어요. 은준에 가까운 데로 얻어든 그 전세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대학병원 외래를 다시 다니면서 치료도 다시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해요. 길어야 1년이라던 사람이 벌써 네 번째를 살고 있거든요. 낫는다는 말은 아직 아무도 못해요. 그래도 사람이 살 이유가 생기면 몸이 따라오는 수가 덜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침마다 부엌에서 누룽지 끓는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이제 밥을 안 남겨요. 넘기라는 대로 꾸역꾸역 다 넘겨요. 주말이면 은주 네가 수박이며 전복죽이며 사들고 와서 마루가 왁자하고요. 창밖에 매미가 우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올여름엔 어찌나 듣기 좋은지요. 이삿짐에서 감사패도 도로 꺼냈습니다. 34년 무사고 새집 텔레비전 옆에 제일 잘 보이게 세워놨어요. 세탁소에 두고 온 그 밤새 코트도 찾아다가 곱게 빨아서 장롱에 걸어놨고요. 올겨울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석같이 믿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 미움 밑을 딱 한 번만 들춰봐 주세요. 저처럼 3년을 돌아서 가지 마시고요. 못난 여자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대목이 자꾸 눈에 밟히네요. 밤새 코트를 곱게 빨아서 장롱에 걸어놓고 올겨울을 기다린다는 그 말이요. 사연 보내주신 그분, 올겨울엔 그 코트에 꼭 두 팔 끼워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분 아침 밥상에서 누룽지 냄새가 오래오래 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듣고 계신 여러분 가슴에도 저마다 걸어둔 코트 한 벌쯤 있지 싶어요. 미운 사람 하나 없이 건너온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안 풀린 응어리를 몇 개나 품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듣고 나니
미움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애틋했다는 자국이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오늘 밤 억지로 뭘 풀어보자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응어리에도 다 저마다의 사정과 때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그 무거운 세월을 여기까지 지고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장한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알아요. 새벽밥 짓던 손도 남몰래 삼킨 눈물도 다 그 세월 안에 훈장처럼 박혀 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시집간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별거 있나요?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지요. 그러니 저도 그 한마디로 오늘 인사를 대신할게요.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세요. 사연 속 그 양반처럼 딴 생각 말고 꼭꼭 씹어서요. 한여름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기승인데 찬물에 밥을 말아서라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요. 오늘 어디서 함께 드셨는지 댓글에 안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을게요. 가슴에 묻어든 여러분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늘 감사드립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